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나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욕이라는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그냥 거친 욕설이 아닙니다. 화를 내며 내뱉는 단순한 욕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면서도 상대의 가슴을 도려내는 은근하고도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아유,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때론 개새끼보다 더 무섭습니다. 욕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철학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국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든 비유적인 욕의 세계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콘텐츠는 단순히 욕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같이 한번 되짚어보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성인 시청자를 위한 교양 콘텐츠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사유와 공감, 그리고 언어의 힘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아, 혹시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흥미롭고 울림 있는 유래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려 말하는 욕, 그 첫 번째 표현의 유래를 따라가 볼까요? 야, 저 도라이 같은 놈 봤냐? 이 말 너무 흔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말이 지금도 일상에서 농담처럼 욕처럼 섞여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라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과거 1980년대 어느 공장 사무실, 신입사원 하나가 실수로 사장님 커피에 설탕 대신 소금을 탔어요. 옆자리 과장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도라이냐? 사무실은 웃음바다가 되지만 신입은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그 한마디 사람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말의 정확한 유래 짚고 가볼까요? 또라이는 일본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영어, 드라이, 마른에서 온 외래어로 일본에서 20세기 초부터 건조한 성격, 즉 쌀쌀맞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어에서는 이 단어가 점점 냉정하고 상식 바뀐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미친놈이라는 뜻으로까지 확장되었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일본어가 슬쩍 섞인 욕설 표현들이 군대와 조직문화, 학생사회에서 퍼지면서 저 또라이 새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엔 이 말이 진짜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또라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신을 문제 삼고 그 사람을 사회적 비정상으로 몰아붙이는 말이에요. 그것도 근거 없이 냉소와 조롱으로 말이죠. 지금도 아이들끼리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야, 너 또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언제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있을지 모릅니다. 욕이라는 건 그냥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 중 가장 은밀한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대부분 자기가 아닌 남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더 비겁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욕은 단어보다도 그 안에 담긴 뉘앙스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어 중 하나죠. 이 표현의 뿌리는
조선 후기 고문서나 판소리 구절 등에서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놈 행실이 사람이랄 수 없다. 인간이라 하기 부끄럽도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체면, 양심, 은혜와 예절 등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어겼다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사람답다는 건 곧 군자에 가까운 품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누군가 그 기대를 어겼을 때 저게 사람이냐라는 말은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라 사회적 추방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매장하는 말 그대로 생명보다 무거운 언어적 처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하나, 실시간 채팅 하나, 길거리 싸움 한마디에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저게 사람이냐를 내뱉습니다. 심지어 그 말의 무게도 모른 채 말이죠.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욕설이나 비난처럼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싹 부정해버리는 낙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는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반성하고 사과해도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절단기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자를 수 있는 칼날을 아무런 자격 없이 들이대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준에는 사람이 아니게 보일 수 있다는 걸요. 저게 사람이냐는 말, 내가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무서운 말은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말도 한국인 특유의 비틀린 한탄으로 쓰입니다. 그건 조상 탓이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요? 아주 오래된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조상 탓이야. 이 한마디는 무책임함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요즘도 흔히 듣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어쩌겠냐, 조상 탓이지 뭐.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모든 결핍을 설명해 줄 단 하나의 방패. 조상 탓. 이 말은 실제로 전근대 한국 사회의 신분제와 가문의 영향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출신 성분이 곧 운명이었습니다. 양반, 중인, 천민,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과거를 볼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도 달라졌죠. 그 시절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냐? 조상 복이 없어서 이러지. 그 말이 세월을 흘러 지금의 조상 탓이야로 이어진 겁니다. 그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이자 사회 구조에 대한 간접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능을 포장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넘기려는 자조로 이 말을 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막내가 있습니다. 야, 이건 보고서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 조상 탓이죠 뭐. 선배는 웃고 넘기지만 그 말은 들리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날이 선 핑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니까요. 어쩌면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조상 탓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이 다음 세대의 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나의 선택과 말, 나의 태도와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조상으로 남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조상 탓이야라고 말하진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인의 입꼬리를 가장 비틀게 만드는 그 특유의 조롱 섞인 말로 넘어가 볼까요? 야, 그건 진짜 걔가 웃겠다. 이 표현의 기원은 의외의 데서 시작됩니다. 야,
그건 진짜 걔가 웃겠다. 이건 그냥 웃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 누군가 너무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걔도 웃겠다. 걔가 웃을 일이야 그게. 이 표현의 유래는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조롱과 무시입니다. 개는 전통적으로 웃지 않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처럼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동물. 그런데 그런 개조차 웃게 만든다는 건 그 상황이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지를 비꼬는 말이었죠. 조선 후기 설화에 보면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동네에서 허풍심한 양반 하나가 내가 임금님한테 직접 글을 써줬다고 떠버리고 다녔답니다. 이를 듣고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죠. 그 말 들으면 개가 웃겠다. 그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고 그 양반은 얼굴을 붉히고 집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표현은 사실상 그 입 다물라는 통렬한 비웃음이었던 겁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많죠. 예를 들어볼까요? 야, 나 이번 주에 로또 되면 회사 때려친다. 야, 걔가 웃겠다. 로또는커녕 야근도 못 피하잖아. 혹은 SNS에서 누구 하나가 난 얼굴로 안 되니까 인성으로 승부 본다고 써놨다면 거기 달린 댓글 중 하나쯤은 걔가 웃겠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웃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거짓말, 너무 오만한 태도, 너무 철없는 말에 대한 한국식 조롱이자 분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표현을 쓰는 우리도 때론 누군가의 진심을 너무 쉽게 웃어넘기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간절하게 말한 꿈, 혹은 고백, 혹은 고통에 야, 걔가 웃겠다 하고 넘긴 적 없으신가요? 웃는 개보다 웃음 뒤에 숨은 냉소가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감정의 뚜껑이 열릴 때 종종 들려오는 말,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질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과 존재 전체를 겨누는 한 문장입니다.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끝마다 욕설을 섞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무서운 말로 통할 때가 있죠. 이 표현의 기원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같은 말들, 우리는 지금도 자주 쓰죠.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안 봐도 하늘은 안다고 했습니다. 즉,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는 말은 신도, 법도, 도덕도 다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경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하늘이 널 내리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실제로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하늘의 노여움, 곧 천벌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하면 가문이 망하고 자손이 끊긴다고 믿었으니까요. 현대에도 이 말은 도덕적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직장에서 온갖 뒷담화와 이간질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고 남은 동료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봐. 혹은 어떤 뉴스에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무고한 사람을 짓밟고도 뻔뻔하게 웃는 범죄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봐, 진짜. 이 말은 욕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비판이자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하늘이 보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윤리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가해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되죠. 나는 하늘이 무섭지 않나? 자, 이제 다음으로 향합니다. 입으로 뱉는 말 하나가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순간 그 말에서 썩은 내가 난다는 섬뜩한 표현의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하가 아닙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강한 한국에서 넌 입에서 썩은 내가 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언행과 인격 전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말끝마다 남 흉을 보고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넌 입에서 썩은 내가 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입은 화근의 문이라 했고 불교에서도 구업이라 하여 입으로 짓는 죄를 가장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 입으로 남을 속이고 저주하고 부추기고 상처 주고 결국 그 말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부패했다는 비유이기도 하죠.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냄새라는 감각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에게서 느끼는 것을 냄새로 비유합니다. 입냄새 난다는 말은 단순한 구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럽고 해롭고 타인을 망가뜨리는 데 쓰인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 험담만 골라서 하고 정작 본인은 뻔뻔하게 사는 이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남을 씹고 정직하게 일한 동료를 뒤에서 비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입에서 썩은 내가 난다. 말을 들어줄 가치도 없어. 또는 어떤 정치인이 사실을 왜곡하며 대중을 속이고 책임도 없이 남 탓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 인간은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가지. 근데 입만 열면 악취가 풍기잖아.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입에서 썩은 내가 난다. 이건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너의 말은 이미 썩었고 그 말로 내가 드러났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듣는 사람은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고 말한 사람은 그만큼의 분노와 환멸을 담았다는 뜻이 되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의 말을 하진 않았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귀에 고름이 찼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 고의로 안 들으려는 사람에게 던지는 아주 무서운 조롱입니다. 실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야, 너 귀에 고름 찼냐? 너 그 귀는 뭐하러 달고 다녀? 사람 말이 안 들리냐?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넌 듣지 않기로 작정한 인간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노인들이 불효자식이나 말 안 듣는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며 썼던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귀에 고름이 찬 병은 중이염이나 만성염증 상태인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귀에서 진물이 나고 청력이 떨어지죠. 바로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끌어온 겁니다. 즉, 내 귀는 썩었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같은 지시를 반복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 그럴 땐 상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 귀에 고름이 찼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또는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친구 잘 사귀라고 몇 번을 말했니? 또 말썽 피운 애랑 어울리니? 진짜 내 귀에 고름이 찼냐?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단절되기 쉽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흘려듣고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름찬 귀를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말할 수 없어. 너는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잖아. 이쯤 되면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미 당신에게 귀에 고름이 찼냐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긁어대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안 해도 존재만으로 속을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속을 긁는 인간. 이건 조용한 욕입니다. 고함도 없고 손가락질도 없습니다. 그저 한숨 한 줄과 아우 저 인간은 진짜 속을 긁어.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속을 긁는다는 표현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여도 은근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화를 끌어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늘 웃는 얼굴로 선배님, 그거 또 실수하셨어요? 아이고. 어머, 팀장님 요즘 얼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후배. 겉으론 친근한 말투지만 그 속엔 칼날 같은 비웃음과 비하가 숨어 있죠. 이럴 때 듣는 사람의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화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국적인 욕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축적되는 분노. 그 누적의 감정을 속을 긁는다는 말로 압축한 겁니다. 이 표현은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사소한 언행으로 기선을 제압할 때 쓰여왔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긴 말입니다. 속이라는 건 감정의 내면을 말하죠.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을 긁히면 감정은 상처를 입습니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식당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만 좀 마셔. 지난번에도 취해서.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죠. 그 얘기 또 한다. 당신은 꼭 식당만 오면 내 속을 긁어. 이처럼 속을 긁는 행동은 문제는 작아도 의미는 크고 표현은 점잖아도 감정은 깊습니다. 이 말은 묻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속을 긁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옆에는 말없이 당신을 긁어대는 사람은 없습니까? 더 이상 인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그 무시무시한 표현의 뿌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이성을 갖지 못하고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과 도리를 갖추어야 인간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최소한의 도리도 감정도 예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악의와 해악을 드러내는 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그래도 자기 새끼는 안 건드려. 짐승도 배가 부르면 더 잡아먹지 않아. 근데 쟤는 인간이길 포기했네. 이 말은 그냥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했을 때,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화시킬 때 나오는 말이죠. 실제로 이 말이 자주 나오는 건 끔찍한 범죄나 배신, 가족을 해하는 행위가 나왔을 때입니다. 예컨대 뉴스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식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부모의 이야기가 나올 때 시청자들은 댓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저러진 않겠다. 짐승보다 못한 놈. 이 말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배신한 자에게 주는 마지막 낙인입니다. 그 말에는 분노뿐 아니라 슬픔과 실망, 혐오와 단절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죠. 이 표현은 오랫동안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거절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널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호적에서 파버리자 이젠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꺼내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하지만 이 말의 무서움은 그걸 쉽게 말하는 사람의 입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폭력입니다. 말의 무게, 그 표현의 진정한 깊이를 우리는 과연 감당하고 있나요? 다음은 시선을 바꾸어 입이 아닌 눈에 담긴 말로 넘어갑니다. 눈빛만으로도 욕이 되는 순간 눈에 도끼가 서렸네. 그 말의 깊은 상징과 유래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의 유래와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눈빛, 말보다 빠르고 손보다 정확한 의사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은 감정의 깊이를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면 사람들은 조용히 중얼입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네. 말 그대로입니다. 살기, 분노, 악의 같은 것이 눈동자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칠 의도를 품고 마음에 품은 독이 눈빛으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표현은 전통 무술 세계나 도교적 사고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검객이나 무술 고수들은 상대의 눈빛에서 죽이려는 의지, 즉 살기가 느껴지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배웠다고 하지요. 그만큼 눈빛에 서린 기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도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을 품었다는 건 그저 화가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하는 깊은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숨겨지지 못하고 눈동자에 그대로 떠오른 거죠. 이 말은 요즘엔 종종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계속 헐뜯고 무리하게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본 동료가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쟤 눈깔 봤냐? 눈에 도끼가 서렸더라. 그냥 이겨보겠다는 눈이 아니야. 누굴 밟고 가겠다는 눈이야. 혹은 친구가 애인을 뺏기고 배신감에 휩싸여 싸움을 벌이던 날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날 너 눈 무섭더라. 도끼 서려 있었어. 이 말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고 상대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창문에 증오와 분노가 서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그런 도끼가 보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그저 무섭다, 꺼림칙하다고 넘기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짐승으로 보지 않게 해줍니다. 눈빛은 욕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모든 한계를 넘는 말, 저런 건 진짜 벌받아야 해. 누군가를 저주할 만큼 분노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말이 곧 재판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 속에는 어떤 사람을 향한 도덕적 판결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존재하죠. 저런 건 진짜 벌받아야 해. 겉으로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심판, 응징, 정의 실현이라는
굉장히 강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형식상 욕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인간 이하로 규정하고 세상이, 아니 하늘이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를 넘은 자에게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천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지요. 이 말은 그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법으로는 못 다스리니까 하늘이 응징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깊은 비하입니까? 이 말은 보통 누군가의 비윤리적 행위 혹은 상식을 넘는 악행에 대해 쓰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희롱하는 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진짜 저런 건 벌 받아야 해. 또한 친구의 배신이나 연인의 외도처럼 개인적 상처가 큰 일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진짜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도덕적 분노, 세상이 정의롭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울분이 응축된 말입니다. 언어는 감정을 꺼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 그건 욕을 넘어 윤리적 선언이 됩니다. 저런 건 벌 받아야 해.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심판하지는 않는지, 그 기준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모든 사람의 입에 저 말이 오를 때 세상은 법보다 분노의 언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정의일까요? 심판은 말이 아닌 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 내리는 벌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정말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번까지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었다면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다른 욕의 방향으로 감정의 본능을 찌르는 숨은 비하와 조롱들, 그 은밀한 욕의 화법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또 새로운 유래의 이야기로 마음속의 향기, 심양이 찾아뵙겠습니다.